쉽게 쓰여진 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쉽게 쓰여진 시 내용을 파악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 시의 성격은 아무데나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적입니다. 근데 저항적인 시 맞나요? 1학년 때 우리가 윤동주가 아니라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 시를 생각해보면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래서 어떤 극한적인 고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저항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윤동주의 시는 저항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 자신감 없고 너무 그런 거 아닐까요? 저항적이라고 과연 우리가 이 시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시간에 쉽게 쓰여진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연이 어떤 연이라고 했었던 것 기억이 나나요? 네, 선생님은 이 1년이 참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시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시어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지 약간씩은 변형이 있고 한데, 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것이 이 시에서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네. 근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죠. 여기요. 그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현실인식이다. 어떤 현실인식이냐? 냉철한 현실인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론이 이상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시대를 굉장히 정말 좋은 시대로 그렇게 미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일본의 속국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조선 민족이 더 바람직한 그런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이한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런 잘못된 베이스에서 결국은 친일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한 행동 이전에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행동은
착한 척 하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은 착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아주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겉으로는 착한 행동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N번방 사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선한 행동을 한 의도는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런 나쁜 행동을 가림막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여기서 쉽게 쓰여진 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막 뭔가를 독립운동을 막 무슨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혼자 막 고민하고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존재라는 거죠. 행동 이전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의 그 순수한 그런 고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는 충분히 저항시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항적이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윤동주가 자기 혼자 지금 방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혼자 가만히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무슨 적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명상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상의 어떤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던 어떤 놀라운 어떤 통찰, 깨달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도 자기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시를 쓰면서 명상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깊은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지금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는 자기 자신을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3년을 볼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요거 보면 마치 윤동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카메라에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일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객관화 시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그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무슨 적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관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조적이다. 자, 관조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심각하게 행동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부모님이 결국은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고치기 이전에 부모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부모님에게 제대로 알려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님이 평소에 그 아이들을 대할 때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쭉 그 카메라로 찍어요. 카메라로 쭉 관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앞에 그 카메라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울어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찰 카메라는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윤동주 같은 경우는 그런 관찰 카메라 없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자기를 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과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명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그리고 이 관조라는 거를 어떤 사물이든지 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사물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만 보면 그 사물의 부분을 보는 거지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고 전체를 봄으로써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학년 때 상기라는 그 수필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까? 좀 박지원의 좀 어려운 그런 고전 수필이었는데 그 상기에서 그 얘기하는 게 그 코끼리였잖아요. 거대한 코끼리를 이게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바라보다 보면은 전체 코끼리라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코끼리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리만 보고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뭐 코만 보면서 코끼리는 뭐 자루처럼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잘못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멀리서 봐야 되는 거죠. 한 발 떨어져서 두 발 떨어져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관조한다라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을 관조한다라는 거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는 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동주 시에서 꼭 나오는 성격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백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가 그 유학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고뇌하고 있고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고백적인 성격의 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고백적 하면 또 세트로 나오는 거 있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성하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찰적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성찰적인 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는 지금 윤동주가 자신의 지금 현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어린 때 동무들 죄다 잃어버리고 하면서 뭔가 좀 과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죠. 과거를 생각하는 면도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네.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거는 조국 광복의 그런 시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기지만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그럼으로써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어떤 힘듦과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그 성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또 많이 필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지워볼까요? 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특징을 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 먼저 특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특징 첫 번째, 자, 이 시는 상징적 시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상징적 시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시에서 사용된 상징적 시어를 몇 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년에서부터 딱 상징적 시어가 벌써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밤비가 상징적인 시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밤비가 상징적일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복잡한, 그냥 밤에 비가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근데 시라는 거는 어떤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압축해서 드러내는 게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시어를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는 깊은 어떤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밤비도 그냥 밤에 비가 온다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밤비가 뭔가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죠. 일단은 밤에 대비되는 게 낮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밤과 낮 중에서 어느 쪽을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까?
낮은 긍정적인 거고 밤은 부정적인 거라고 보죠. 그리고 비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비를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밤인데 비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암담한 암담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일제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밤은 색깔로 치면 어두운 색이고 검정색에 가깝죠. 낮은 해가 비치고 하니까 밝은 흰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색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흰색은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 같은 거 찾아보세요. 검정과 흰색이 그런 의미로, 영어 사전도 찾아보면 블랙과 화이트가 화이트는 대체로 긍정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블랙은 부정적인 뜻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이 시점에서 우리 까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까미가 올 블랙입니다. 완전 새까만 그런 레브라도인데 선생님이 우리 까미를 데리러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가지고 까미를 4개월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유기견 센터에 있는 그 관리해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까미가, 이 개가 유기견 센터에 오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레브라도, 그 까만 레브라도 4마리가 2개월짜리 4마리가 한꺼번에 유기견 보호센터에 그 앞에 딱 놔두고 누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2달 동안 분유를 먹여서 키워가지고 4개월이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이 가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육지에 있다가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개들이 많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목줄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개들 보면 대부분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다른 집 개들도 이렇게 많이 봐요. 관심 있게. 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보면 보통 다 거의 흰색이에요. 검은 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흰 개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것도 있고 흰 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흰 개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리트리버 4마리가 버려진 게 혹시 이 검은 개를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어디 입양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 어쨌든 검은색과 흰색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보통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지금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해서 이 밤비가 의미하는 게 어떤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첩방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본식 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첩방은 그 다다미 6장 깔린 그런 방인데 이렇게 좁은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첩방이. 그래서 이게 억압적인 현실,
뭔가 막 답답하고 그런 억압적인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에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말도 안 통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떤 식민지 그 사람으로서 그 차별과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 어떤 자신의 소외감을 이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첩방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면 이제 뒷부분에 왕창 나오죠. 여기 보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해서 등불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불은 어떤 그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는다.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의지죠. 의지. 본인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는 뭔가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사물은 그 빛 쪽으로 다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빛이라는 건 그만큼 더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이 대한민국이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건 그런 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희망, 희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어떤 그 암담한 현실을 헤쳐가는 어떤 정신적 지표, 어떤 표지판 같은 그런 게 바로 등불이 되는 거죠. 등불이 딱 있으면 거기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등불은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둠은 뭐 당연히 이건 뭐 일제 강점기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그죠? 그럼 아침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광복된 조국이다.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둠이 검은색이라면 아침은 흰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시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하면 상징적 시어 일단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상징적 시어를 근데 이제 이 시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과 밝음, 등불과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아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강렬한 어떤 대비를 통해서 시의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의 특징은 이 시는 계속해서 어떤 긴장감과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부드러운 시 같지만 사실은 묘한 긴장감이 계속 흐르거든요.
그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운동주가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거는 운동주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두 개로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상적이고 내면적인 자아, 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자아. 두 자아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시적인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자, 이 시는 두 자아의 대립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서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해하는 거죠.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시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의 특징은 이 시가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명사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네요.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악수, 명사잖아요. 명사로 딱 끝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명사로 안 끝내면 어떻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최초의 악수를 한다. 이렇게 끝내든가,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이렇게 명사로 딱 끝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더 여운이 남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이 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네, 요 시의 첫 연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요 부분, 그죠? 요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인데 약간 변형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일 시행, 시행의 반복과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약간 변화가 오고 있다. 요게 이제 변주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시는 좀 감각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시의 감각적인 거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감각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게 있었죠. 자, 일단 무조건 시각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등불, 어둠 뭐 해가지고 밤비 뭐 이런 거 시각적인 거죠. 자, 시각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러니까 비 내리는 소리를 이렇게 속살거린다라고 표현한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청각도 있습니다. 뭔가 빗소리가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청각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각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이죠. 그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여기 보면 어떤 감각일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포근하다, 뭔가 따뜻하다, 그죠? 촉각적인, 촉각적 그런 시각, 청각, 촉각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요게 또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우개로 또 한번 깨끗이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주제. 자, 주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그 등불을 켜겠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자아의 분열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자아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어떤 결의를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어떤 결이다, 결의. 도원 결의는 아니고 결입니다. 그럼 무엇을 결의했느냐? 현실을 극복하자. 현실 극복의 결의입니다. 그냥 어떤 현실이었느냐? 암담한 암담한 현실 극복의 결의. 이거를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두 번째 해서 대략적으로 이 시를 정리해보고 지난 시간에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 과제 제출할 거 따로 준비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